지금 하던 거 다 멈추세요. 조선 500년 우리가 배운 역사 뒤엔 피비린내 나는 연애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등급 때문에 심장이 찢겨나가야 했던 이들. 기록조차 거부당한 그 처절한 로맨스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종의 아들과 양반의 딸, 궁녀와 선비, 공주와 평민 죽어도 이루지 못한 채 한으로 남은 무수한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500년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7살 여자아이가 임금이 앉은 어전에 홀로 무릎을 꿇고 조선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공주와 가장 낮은 신분의 거지 소년의 사랑을 위해 감히 천하의 군주를 향해 단판을 지은 일, 그것도 단판에 이긴 다음에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진 일, 누가 이 일을 해냈을까요? 암행어사? 목숨을 건 장군? 절세의 미인? 아닙니다. 7살, 이름은 보름,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이라곤 기워 입은 무명옷 한 벌뿐입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구걸로 하루를 버티는 이름도 성도 없는 길바닥의 아이. 가진 것이라곤 딱 하나. 사람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죽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을 진심이 귀에 들리는 이상한 능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왕의 어전에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말을 잃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숨을 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진에게는 계속 들려달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의 터치로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야담 한 모금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한양 도성안 가장 번화한 종로 저작거리 끝자락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처마 하나가 있었다. 기와는 반쯤 내려앉았고 나무 기둥은 썩어 검게 물들었으며 벽은 빗물이 스며든 자리마다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 처마 아래에 보름이 있었다. 보름은 7살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7살인지도 몰랐다.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몰랐다. 아는 것이라곤 3가지뿐이었다. 배가 고프면 아프다는 것, 비가 오면 춥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말이 들린다는 것. 그것은 능력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웠다. 저작거리에서 구걸을 하면 행인들의 눈에는 온갖 것들이 보였다. 쌀자루를 든 상인의 눈에서는 오늘 몰래 저울을 속였다는 죄책감이 보였고,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안악의 눈에서는 어젯밤 남편에게 맞은 멍자국을 감추고 싶다는 수치심이 보였다. 감투를 쓴 양반의 눈에서는 기생집을 드나드는 것을 아내가 알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였다. 보름은 그것들을 모두 들었다. 원하지 않아도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사람의 가장 깊숙하고 가장 부끄러운 진심이 귀에 쏟아졌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나중에는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그것을 이용했다. 눈을 마주치고 들린 것을 귓속말처럼 살짝 흘리면 사람들은 놀라서 동전을 하나씩 쥐어주었다. 귀신이 붙었다 하여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고 어디서 알았냐며 멱살을 잡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보름은 도망치는 데는 이미 달인이 되어 있었다. 2다리만 멀쩡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7해 동안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날은 4월의 초입이었다. 봄이라고는 하나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찬바람이 돌았고 보름의 무명옷은 바람을 막기에 너무 얇았다. 보름은 구멍난 버선발로 저작거리 돌바닥을 걸으며 아침 끼니를 벌고 있었다.
떡집 앞에 멈춰선 채 코를 킁킁거리면 가끔 주인 아줌마가 굳은 떡 하나를 던져주었는데 오늘따라 아줌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았다. 배가 고팠다. 어젯밤에도 굶었고 그제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위장이 등뼈에 달라붙는 것 같은 그 감각은 이제 통증이라기보다는 일상이었다. 보름은 체념하듯 발걸음을 돌려 종로 큰 길 쪽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북소리와 함께 길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군졸들이 행인들을 양쪽으로 밀어내며 길을 텄고 그 뒤로 붉은 비단 장막을 두른 가마 행렬이 천천히 나타났다. 군졸들의 옷차림이 범상치 않았다. 금빛술을 놓은 갑옷, 허리에 찬 환도의 칼집, 저것은 궁중에서 나온 행렬이었다. 구경꾼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보름도 얼른 길가로 물러서 허리를 구부렸다. 그러나 보름의 눈은 살짝 위를 향하고 있었다. 가마의 비단 장막이 바람에 살짝 들렸다. 그 틈으로 보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 하나가 비단 장막의 끝을 쥐고 있었다. 그 손의 주인은 장막 너머로 저작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보름과 눈이 마주쳤다. 딱 한순간 비단 커튼이 다시 닫혔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보름의 귀에 무언가가 들렸다. 죽고 싶다. 보름은 심장이 철렁했다. 저작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숱하게 많은 진심을 들어왔지만 저토록 선명하고 저토록 고요한 목소리로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때는 분노나 절망이 섞여 떨리고 거칠었다. 그러나 가마 안의 그 손주인은 달랐다.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마음과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가마 행렬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다시 길을 메우기 시작했다. 보름은 멍하니 가마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 가마는 궁에서 나온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공주다. 공주가 죽고 싶어 한다. 보름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알게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7살짜리 거지가 공주의 마음을 어찌한단 말인가. 보름은 고개를 젓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보름의 발 앞으로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 지나갔다. 발이 돌부리에 걸렸는지 쿵 하고 보름 바로 앞에 쓰러졌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은 흑투성이었으며 맨발이었다. 그러나 보름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 소년의 손에 쥐어진 것이었다. 지저분하고 구깃구깃한 종이 한 장. 소년은 보름과 눈이 마주쳤다. 당황한 기색으로 얼른 일어서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보름의 귀에 소년의 진심이 들렸다. 공주님, 오늘도 보았습니다. 공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년이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는 것을 보름이 얼른 그의 소매를 잡았다. 소년은 움찔하며 돌아보았다. 겁먹은 눈이었다. 보름은 그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소년은 이 작은 아이가 왜 이러나 싶어 허둥거렸지만 보름의 눈빛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결국 소년은 도망치지 못하고 멈춰섰다. 잠깐 보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년은 미간을 찌푸렸다. 손이라도 떼지 않으면 당장 뿌리치고 달아날 기세였다. 보름은 서두르지 않고 물었다. 저 가마 안에 계신 분을 알고 계시지요? 소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보름은 조용히 손을 놓았다. 소년은 뒷걸음질치며 눈을 피했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길 가다 넘어진 것뿐이야. 거짓말입니다. 보름의 한마디에 소년이 우뚝 멈췄다. 그 눈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저는 봤으니까요.
공주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하려고 매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는 거지요? 소년의 낯빛이 흙빛이 되었다. 그는 보름을 내려다보았다. 7살짜리 꼬마 거지 아이. 얼굴은 때가 꼬질꼬질하고 옷은 해졌으며 발에는 해진 버선 하나 신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만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고 고요했다. 내가 어떻게 알았지? 보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공주님을 좋아하십니까? 소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보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방금 가마 안에서 들은 소리가 다시 귓속에 울렸다. 죽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소년의 눈에서 들리는 소리. 공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보름의 가슴 안에서 하나로 겹쳤다. 한 사람은 살고 싶지 않다 했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을 확인하며 살고 있었다. 같은 순간, 같은 거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보름은 소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 낮게 대답했다. 연우. 보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우 씨, 저는 보름이라고 합니다.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주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연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한 일? 예. 공주님과 거지 소년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님은 그것을 모르고 거지 소년도 그것을 모릅니다. 연우의 눈이 흔들렸다. 보름은 계속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상한 일을 그냥 지나쳐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그들 주위를 흘러갔다. 떡장수의 외침,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다. 연우는 결국 낮게 웃었다. 씁쓸하고 체념이 배인 웃음이었다. 그 웃음 속에서 보름의 귀에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공주님은 하늘 위의 달이고 나는 길바닥의 먼지다. 보름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밤 보름은 낡은 처마 아래에 누워 하늘을 보면서 처음으로 구걸 외에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본 것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공주가 죽고 싶어 한다. 연우가 그 사실을 모른다. 보름은 눈을 감았다. 한참 만에 다시 눈을 떴을 때 보름의 눈빛은 처음과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보름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졌다. 공주님을 죽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 답이 떠오른 순간 보름의 작은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상한 능력이 무언가에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이 이 저주를 내린 데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거리의 밤은 깊었다. 어둠 속에서 멀리 궁성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보름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계획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름은 그때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보름은 연우를 찾아갔다. 연우가 어디에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저작거리에서 오래 살다 보면 누가 어디서 자고 누가 어디서 밥을 먹는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었다. 연우는 청계천 다리 아래에 있었다. 돌틈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에 올린 낡은 책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거지치고는 책을 읽는 거지였다.
보름은 그것이 이상했다. 연우 씨. 연우가 고개를 들었다. 어제의 꼬마가 또 왔다는 것을 알아보고는 책을 덮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일이냐? 보름은 연우 옆에 쭈그려 앉았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앉았다. 연우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쫓아내지는 않았다. 연우 씨는 글을 읽을 줄 아시는군요. 연우의 턱이 굳었다. 보름은 연우가 쥔 책의 표지를 보았다. 경국대전. 나라의 법을 다룬 책이었다. 거지 소년이 경국대전을 읽는다. 보름은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글을 배웠다는 뜻이다. 글을 배우려면 서당이나 집에서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서당에 다니거나 집에서 글을 배울 수 있었던 소년이 지금 청계천 다리 아래에서 맨발로 앉아 있다. 보름은 연우의 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오래. 연우의 눈에서 들리는 것은 복잡했다. 첫 번째로 들린 것은 어제와 같았다. 공주님.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리는 것이 보름을 멈추게 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보름은 숨을 참았다. 억울함. 아버지. 연우 씨,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연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굳음의 방식이 달랐다.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건드리면 안 되는 상처를 건드렸을 때의 그 경직. 돌아가셨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4년 전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다. 보름은 조용히 기다렸다. 연우는 오래 침묵하다가 보름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이 보통 아이와 달랐다. 저 눈은 진짜로 알고 싶어서 묻는 눈이었다. 동정하거나 놀리려는 것이 아니라. 연우는 천천히 무릎 위에 책을 내려놓았다. 죽임을 당하셨다. 보름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라에서? 연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놀랍도록 차분한 웃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을 죽이라는 명을 내린 사람이 있었고, 임금은 그 명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으신 채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처형하셨다. 그것이 나라에서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마는. 역적? 그 단어가 허공에 떠올라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머물렀다. 보름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무언가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역적으로 처형된 아버지. 글을 읽고 경국대전을 품에 지닌 소년. 공주의 행렬이 지나가는 시간을 알아 매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소년. 이 소년은 아무 이유 없이 공주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다. 어떤 사연이 있다. 연우 씨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연우는 대답하지 않으려는 듯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보름이 기다리자 결국 짧게 말했다. 무관이셨다. 임금 폐하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분이셨다. 그런데 임금 폐하를 해하려는 자객이 나타난 날 밤 아버지가 폐하를 대신하여 칼을 맞으시고 자객을 물리쳐 폐하를 살리셨다. 상처가 깊어 보름이나 누워 계셨는데 바로 그 사이에 누군가가 아버지를 역적으로 고발했다. 오히려 자객과 내통한 자라는 누명으로. 보름은 조용히 들었다. 연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폐하를 살리기 위해 칼을 맞으신 분을 그 폐하가 역적이라 하여 처형하셨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집안은 멸문되었으며 저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보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우가 말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한 장의 그림이 되어 나타났다. 임금을 살린 무관, 죽임을 당한 억울한 죽음, 길 위에 홀로 남겨진 소년, 그리고 매일 공주의 행렬이 지나갈 때 멀리서 바라보는 눈빛. 보름이 물었다. 그럼 공주님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연우는 처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오래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임금 폐하를 호위하는 자리에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주님을 봤습니다. 그때 공주님 나이 9살, 저는 12살이었습니다. 공주님이 제게 뭘 물어보셨는데 아버지가 무관이어서 평생 딱딱한 무기들만 보다가 처음으로 꽃을 받아본 것처럼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 아버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공주님은 연우 씨를 기억하십니까? 연우가 고개를 저었다. 모를 겁니다. 어린 시절 잠깐 마주친 무관의 아들 하나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보름은 연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연우의 눈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공주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눈빛이 달랐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신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역적의 아들이고 길바닥의 거지인 제가 공주님과 어떤 인연을 이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보름은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러다가 보름이 듣게 된 것은 공주의 눈에서 들린 소리였다. 죽고 싶다. 왜 공주가 죽고 싶어 할까? 보름은 그것을 알아야 했다. 공주의 죽고 싶다는 마음과 연우의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보름은 다시 결심이 섰다. 연우 씨, 저 공주님이 왜 저렇게 마음이 어두우신지 아십니까? 연우가 눈을 가늘게 떴다. 어두우시다니? 보름은 말했다. 어제 가마 안에서 보이셨습니다. 공주님의 눈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연우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보름의 어깨를 잡았다. 어두우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어두우시다는 것이냐? 아프신 것이냐? 아니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보름은 연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이 손이 지금 떨리고 있다. 잠시 뒤 연우가 스스로 손을 걷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례했다. 그러나 부탁이다. 공주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보름은 연우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혼자서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연우는 잠시 보름을 내려다보다가 물었다. 넌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왜 이런 일에 엮이려 하느냐? 너와 공주님은 아무 관계도 없잖아. 보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공주님의 눈을 보고 들은 것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것 빼고는요.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연우는 한참 보름을 바라보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거짓말이 필요한 이유 자체를 아직 배우지 못한 것 같았다. 좋다. 함께 알아보자. 그 말이 둘 사이에 어색하게 떠올랐다. 천하의 거지 소년과 저작거리의 꼬마 거지 아이가 궁중의 공주를 두고 뭔가를 함께 알아보겠다는 말이. 그러나 둘 다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웃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보름이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귀를 기울이는 동안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었다. 포목점 주인과 이웃 상인이 나누는 이야기였는데 두 사람은 보름 같은 거지 아이는 귀에 없다고 생각하며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들었소? 이번에 공주 마마의 혼인이 결정났다고 하던데. 언제? 이번 달 안으로 발표가 난다 했소. 조판서 대감 아드님과 혼인하신다더군. 조판서 대감 아드님이라면 그 글도 모르는 망나니? 목소리를 낮추게. 조판서 대감이 지금 조정에서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모르오? 임금 폐하도 그분 눈치를 보신다는 소문인데. 그 사람이 공주 마마를 며느리로 달라 해서 임금 폐하가 거절을 못하셨다는 거야.
그래도 공주 마마가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요? 원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요? 임금 폐하가 이미 허락하셨다는데 공주 마마가 울고 불고 하셔도 이미 결정났다는 게 아니요. 보름은 포목점 앞에 그대로 멈춰섰다. 공주가 죽고 싶다 했다. 그리고 공주는 이번 달 안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두 가지가 연결되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조판서 대감. 보름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공주가 죽고 싶어하는 이유. 연우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 그리고 공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을 강요하는 대신 이 세 가지가 어딘가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보름의 가슴에 가득했다. 보름은 뛰었다. 청계천 다리 아래로 연우에게 달려가야 했다. 그러나 보름이 다리 아래에 도착했을 때 연우가 없었다. 대신 다리 근처 골목 어귀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다. 검은 도포를 입었고 허리에 칼을 찼다. 그 두 사람의 눈이 다리 아래를 살피고 있었다. 보름은 본능적으로 골목 그늘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 사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낮게 말하는 것이 들렸다. 역적의 아들이 이 근방에 있다더군. 대감 어른의 명이 내려왔다. 절대 공주 마마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끈은 먼저 잘라놓으라 하셨어. 보름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역적의 아들, 연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감 어른이라고 했다. 조판서 대감을 말하는 것이다. 조판서는 연우가 공주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말은 조판서도 공주가 연우를 기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보름은 결심했다. 오늘 당장 연우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보름이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연우와 눈이 마주쳤다. 연우는 입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두 사내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연우의 눈에서 보름이 들은 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감정이었다. 두렵지 않다. 어차피 아버지를 죽인 자들 앞에서 도망치며 살아온 것이 4년이다. 그러나 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 보름은 연우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느낄 때가 아니었다. 둘은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멀리 청계천 상류 쪽 아무도 없는 버드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나서야 보름이 낮게 말했다. 연우 씨, 위험합니다.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조판서 대감이 연우 씨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감이 공주님의 혼인을 이번 달 안에 자신의 아들과 강제로 맺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우의 턱이 굳었다. 표정 변화는 작았으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주님은 원하지 않는 혼인을 강요받고 계신 거구나. 예. 그래서 공주님의 눈이 그렇게 어두웠던 겁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흐르는 청계천 물을 바라보았다. 봄물이 맑고 차가웠다. 그 물처럼 이 상황도 맑게 보이기는 했지만 손을 담그면 차가운 현실이었다. 보름이 말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연우가 물었다. 무엇을? 보름은 대답하기 전에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임금 폐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합니다. 공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연우 씨 아버지의 억울한 일도. 연우는 잠시 보름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이번에는 쓴웃음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웃음이었다.
내가 임금을 어떻게 만난단 말이냐? 이 나라에서 임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줄 알고. 보름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요. 연우는 다시 보름을 바라보았다. 이 7살짜리 아이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진심이 무섭기도 하고 어쩐지 뭉클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7살짜리 아이의 무모하고 처절한 첫 번째 계획이 보름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았다. 돈이 없었다. 집이 없었다. 백이 없었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임금을 만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임금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득할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보름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다. 사람의 눈에서 진심을 읽는 능력. 보름은 처마 아래에 앉아 하루 종일 생각했다. 연우가 옆에 앉아 경국대전을 읽으며 가끔 보름을 힐끔거렸다. 이 아이가 진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보름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보름은 멈추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다. 임금을 만나는 방법. 임금은 아무에게나 만나지 않는다. 상소를 올릴 수 있지만 글을 쓸 수 없다. 격쟁이라는 것이 있다. 백성이 임금의 행차 앞에 나아가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다. 임금의 행차 날짜와 경로를 알 수 있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격쟁은 내용이 법적 억울함에 해당해야 한다. 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격쟁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연우의 아버지 문제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증인도 증거도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보름은 저작거리에서 여러 해를 살면서 수많은 진심을 들어왔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들린 것이 있었다. 임금 폐하의 행차 때 경호를 서는 군졸들의 눈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임금 폐하는 꽃구경을 좋아하신다. 매년 4월이면 궁 밖으로 행차하시는 것을 즐기신다. 4월. 지금이 4월 초였다. 보름은 연우를 돌아보았다. 연우 씨, 임금 폐하가 봄에 궁 밖으로 행차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연우는 책에서 눈을 떼고 보름을 보았다. 왜? 격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격쟁은 내용이 억울한 법 문제여야 하는 것이고 또 격쟁을 한다고 해서 임금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며 연우 씨 아버지의 억울한 일이라면 격쟁의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은 충분히 격쟁의 사유가 되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보름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증거. 4년 전의 일이다. 누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연우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고발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름이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보름은 다시 생각했다. 저작거리에서 오랫동안 구걸하면서 보름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아이 앞에서 조심을 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아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알아들어도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쉽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보름은 저작거리의 온갖 소문과 비밀을 들을 수 있었다. 궁궐안의 이야기는 어디서 가장 많이 흘러나올까? 보름은 생각했다. 궁 안의 음식물을 나르는 사람들, 빨래를 하는 사람들, 땔감을 납품하는 사람들. 그들이 궁 밖으로 나왔을 때 입을 연다. 어디서? 저작거리 주막에서. 보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우 씨, 저는 오늘 저녁에 주막에 가볼 겁니다. 연우가 따라 일어서며 말했다.
나도 가겠다. 보름은 고개를 저었다. 연우 씨는 지금 저 두 사내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저는 거지 아이니까 주막에서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연우는 잠시 보름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지만 보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역적의 아들이 주막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사내들에게 발각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알았다. 그러나 조심해라. 보름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다. 그날 저녁 보름은 종로 큰 길 옆 주막 세 곳을 돌아다녔다. 여기저기 구석에 쭈그려 앉아 음식 찌꺼기나 얻어먹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 번째 주막에서 보름은 묘한 것을 들었다. 주막 한 귀퉁이에 앉은 두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옷차림이 허름했으나 말씨가 교양 있었다. 한 노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허, 그 일이 자꾸 꿈에 나오는구먼. 임금 폐하를 살린 분을 역적으로 잡아가던 날 밤이 말이야. 보름의 귀가 곤두섰다. 다른 노인이 말했다. 조심하게나. 그 이야기 꺼냈다가 어디 갈 뻔했는지 잊었나? 조판서 대감이 눈에 불을 켜고 그날 밤 목격자들을 하나하나. 쉿. 첫 번째 노인이 주변을 살폈다. 보름은 눈을 피하며 주막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밤 목격자들을. 조판서 대감이 하나하나. 그리고 말이 끊겼다. 보름은 슬며시 고개를 들어 두 노인의 눈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첫 번째 노인의 눈에서 들린 것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다 보았다. 조판서가 자객을 미리 준비시켜두고 김무관에게 역적 누명을 씌운 것을. 그러나 내가 입을 열면 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보름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목격자가 있다. 증거가 아직 없는 것이 아니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보름은 노인의 눈에서 들은 것을 마음속에 새겼다. 이름을 물을 수는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이 노인이 입을 열게 하려면 먼저 그 노인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보름은 아직 몰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름은 주막을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달이 떠 있었다. 보름, 자신의 이름과 같은 달이었다. 처음 저작거리에서 국어를 시작할 때 자신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보름 달처럼 환하게 살아라 했던 것 같기도 했다. 보름은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방법을 다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획의 첫 번째 씨앗이 심어졌다. 물론 보름은 그때 그 씨앗을 키우다가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순간이 온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 무너짐이 있어야만 진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반전이 가장 조용한 한 줄 안에 숨어 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보름은 걸었다. 계획은 이랬다. 임금의 봄 행차날 격쟁을 하되 연우의 아버지 사건을 들고 나간다. 격쟁이 성공하면 임금의 귀에 닿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본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행차 날짜를 알아야 했다. 연우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임금의 봄 행차는 4월 보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열흘 후였다. 열흘. 짧은 것 같지만 보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 열흘 안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주막의 노인에게 입을 열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격쟁의 내용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이 격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격쟁은 백성이 임금 앞에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격쟁의 내용이 터무니없거나 격쟁을 하는 자가 이미 도망 중인 죄인이거나 격쟁의 사유가 법적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곤장을 맞고 쫓겨났다. 7살짜리 거지아이가 역적으로 처형된 자의 억울함을 격쟁으로 호소한다면 과연 임금이 들어줄 것인가? 보름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모른다. 열흘 중 첫 사흘은 보름이 저작거리에서 정보를 모으는 데 썼다. 행차 경로, 호위 군졸의 수, 격쟁을 하는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보름은 저작거리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정보를 모았다. 대부분은 엉뚱한 것들이었지만 간간히 쓸만한 것도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뜻밖의 일이 생겼다. 보름이 종로 주막 앞을 지나다가 목이 마른 척 주막 처마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날 밤 다시 그 노인 둘이 주막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보름은 재빠르게 일어서서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노인들 등 뒤 기둥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귀를 기울였다. 오늘은 노인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궁에서 궁녀 하나가 쫓겨났다는 이야기였다.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공주 마마를 곁에서 모시던 궁녀인데 혼인에 반대하는 공주 마마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것이었다. 공주가 혼인에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보름이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곁에서 모시던 궁녀가 쫓겨났다. 그 궁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 보름의 뇌가 빠르게 돌아갔다. 궁에서 쫓겨난 궁녀. 공주 마마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만약 그 사람이 공주 마마가 혼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면, 아니,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임금은 공주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알면서도 조판서의 압력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조판서가 왜 이 혼인을 원하는지, 조판서가 공주를 며느리로 삼으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우의 아버지를 죽인 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름은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술을 주문하는 사이에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 노인들 바로 옆 기둥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다. 잠시 뒤 보름은 눈을 뜨고 노인에게 천천히 시선을 고정했다.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보았다. 조판서가 보낸 자객이 임금을 해치려 했고 김무관이 그것을 막았으며 조판서는 그 김무관이 자신의 음모를 증언할까봐 오히려 김무관을 역적으로 몰았다. 나는 다 보았다. 그러나 말하면 죽는다. 조판서는 이미 그날 밤 목격자 셋을 처리했다. 보름은 숨을 참았다. 목격자가 셋이었는데 처리되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처리되지 않았다. 왜? 보름은 다시 노인의 눈을 향해 집중했다. 나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없었다. 지붕 위에 있었다. 조판서의 부하들이 지상만 수색했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만 살아남은 것이다. 지붕 위의 목격자. 그리고 그 노인은 지금도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보름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막을 나왔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러나 보름의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돌아가고 있었다. 목격자가 있다. 살아있는 목격자가. 문제는 그 목격자가 입을 열게 만드는 것이었다.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사람. 그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 조판서를 먼저 무력화시키면 된다. 그런데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였다. 임금이 조판서를 문책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나오려면 목격자가 말해야 하고 목격자가 말하려면 조판서가 먼저 힘을 잃어야 했다. 보름은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 임금에게 직접 닿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 일에 직접 관심을 갖게 된다면 목격자가 어디선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나올지도 모른다. 보름은 결심했다. 격쟁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임금의 행차날 보름은 격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임금의 앞에 나설 것이다. 어떻게? 아직 몰랐다. 그러나 방법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보름은 그렇게 믿었다. 닷새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연우가 보름을 찾아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조판서의 부하들이 어제 청계천 다리를 샅샅이 뒤졌다. 내가 자던 곳을 발견했다. 보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잤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연우가 보름에게 작은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물건인데 언제까지나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다. 지금 나는 이 물건을 들고 있다가는 잡힌다. 내가 보관해 줄 수 있겠느냐? 보름은 꾸러미를 받아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낡은 서신 몇 장과 군사패패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우가 낮게 말했다. 아버지가 임금 폐하의 호위를 담당하시던 시절의 문서들이다. 거기에 자객 사건 당일에 대한 기록이 있어. 아버지가 직접 적어두신 것이야. 보름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쓴 기록이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조판서의 부하들이 찾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서들이 세상에 나오면 조판서가 끝장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 보름은 꾸러미를 품속에 단단히 넣었다. 그 순간 보름은 알았다. 이제 보름 자신도 위험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이 꾸러미가 자신의 손에 있는 이상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도. 보름은 연우를 올려다보았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연우는 한참 보름을 내려다보다가 눈을 돌렸다. 그의 눈에서 보름이 들은 것은 짧고 단단한 말 한마디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보름은 그 말을 마음속에 넣었다. 그리고 뛰었다. 행차날까지 닷새가 남았다. 닷새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엿새째 되던 아침이었다. 보름이 평소처럼 저작거리 구석에서 잠을 깨려는 순간 저작거리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다 말고 밖을 내다보았고 안악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보름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켜 그 술렁임의 방향을 살폈다. 저작거리 끝쪽에서 광군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여럿이었다. 10명은 넘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포졸 복장의 사내들이 줄줄이 따라오고 있었다. 그 숫자와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잡으러 온 것이다. 보름은 품속에 든 꾸러미를 본능적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저작거리 군중 속으로 몸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미 광군들의 움직임이 빨랐다. 그들은 청계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보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청계천, 연우가 있는 방향이었다. 보름은 군중 사이를 헤치며 뛰었다. 작은 몸이어서 어른들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청계천에 다다랐을 때 이미 늦어 있었다. 연우가 광군 3명에게 붙잡혀 있었다. 양손이 묶인 채였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포졸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자는 궁중 비품 창고에서 물건을 훔친 도적이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나왔다. 오늘 당장 포도청으로 압송한다. 보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궁중 비품 도적, 증인, 증거,
모두 거짓이었다. 보름은 그것을 알았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구경꾼들은 믿고 있었다. 광군이 증인과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연우는 끌려가면서 보름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서 보름이 들은 것은 놀랍도록 침착한 말이었다. 꾸러미를 지켜라. 절대로 내놓지 마라. 나는 괜찮다. 보름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참으려 했으나 참아지지 않았다. 연우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조판서가 설치한 함정. 연우가 문서 꾸러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을 파악하고 연우를 잡아 꾸러미의 소재를 알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꾸러미를 회수하면 증거가 사라지고 연우는 도적으로 처형된다. 보름은 뛰었다. 반대 방향으로 군중 사이를 헤치며 뛰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뛰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다리가 멋대로 움직였다. 처마 아래로 들어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연우가 잡혔다. 이제 보름 혼자였다. 임금의 행차까지 나을. 연우는 포도청에 있다. 보름은 문서 꾸러미를 가지고 있다. 조판서의 부하들이 꾸러미를 찾고 있다. 보름은 처마 아래에 쭈그려 앉아 생각했다. 오래, 아주 오래. 한 가지만 바뀌었다. 격쟁을 할 사람이 연우에서 보름으로 바뀐 것이었다. 연우의 이름으로, 연우의 아버지의 억울함으로, 그리고 지금 연우가 억울하게 잡혀 있다는 것까지 보름 혼자서 다 짊어져야 했다. 할 수 있을까? 보름은 몰랐다. 7살짜리 거지 아이가 혼자서 증거를 들고 임금 앞에 나서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러나 안 하면 연우는 도적으로 처형된다. 공주는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한다. 조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권세를 누린다. 그리고 보름은 다시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며 살 것이다. 보름은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이 아팠다. 뭔가 이상한 감정이었다. 무서운 것과 다르고 배고픈 것과 다르고 춥거나 더운 것과도 달랐다. 보름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었다. 보름은 눈을 떴다. 나흘 남았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첫 번째, 주막에서 봤던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 두 번째, 궁에서 쫓겨난 궁녀를 찾아야 한다. 세 번째, 행차날 어떻게 임금 앞에 나설지를 정해야 한다. 보름은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두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보름의 시련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그 시련이 얼마나 깊은지 보름은 아직 몰랐다.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그 이틀 동안 보름이 한 일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주막에 노인을 찾았으나 노인은 보름을 보자마자 자리를 피했다. 어찌 알았는지 보름이 꾸러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보름이 뒤를 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했지만 노인은 끝내 골목 속으로 사라졌다. 궁에서 쫓겨난 궁녀는 저작거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다. 그 사람이 도성 안에 있기는 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행차 날까지 이틀이 남았다. 보름은 지쳐 있었다. 몸도 마음도.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눈두덩이가 무거웠고 발이 욱신거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돌아다녔다. 청계천 빨래터 근처를 지나던 오후였다. 빨래터에는 여러 안악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할머니가 하나 있었다. 나이는 70이 넘어 보였다. 등이 굽고 손이 쭈글쭈글했으며 옷차림도 남루했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빨고 있는 천의 색깔이
보름의 눈을 잡아당겼다. 붉은 비단이었다. 궁중에서만 쓰는 색이었다. 보름은 빨래터 가까이 다가갔다. 할머니 옆에 자연스럽게 쭈그려 앉아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만지는 척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을 슬며시 들여다보았다. 들린 것은 한마디였다. 공주마마, 저는 지금도 마마의 세탁물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났어도 이것만은 계속하고 싶어서. 보름은 그 자리에 굳었다. 이 할머니가 궁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었다. 보름은 천천히 할머니 옆으로 더 다가앉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빨래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힐끔 보름을 내려다보았다. 어디서 오느냐? 저작거리에서 삽니다. 배가 고파서요. 할머니는 잠시 보름을 보다가 품에서 꾸깃꾸깃한 떡 하나를 꺼내 보름에게 건넸다. 저작거리 떠돌이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인 것이 눈에 보였다. 보름은 떡을 받으며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저 비단은 좋은 것이네요. 어디서 빨아들이는 것입니까?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냥 아는 데 것이다. 보름은 그 거짓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다. 궁에서 나오신 것이지요? 할머니의 손이 완전히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보름을 돌아보았다. 어린 아이답지 않은 눈빛이 보름을 마주보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느냐? 보름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 비단의 색깔이 궁중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에서 공주마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보름을 빤히 쳐다보다가 빨래를 물에 담가두고 일어서려 했다. 모르는 아이한테 할 말이 없다. 잠깐만요. 보름이 할머니의 소매자락을 잡았다. 할머니는 멈췄다. 보름의 눈빛이 달랐다. 보통 거지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보름이 말했다. 공주 마마가 지금 많이 힘드십니다. 원하지 않는 혼인을 강요받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보름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서 보름이 들은 것은 복잡했다.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공주 마마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내가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이냐? 너는 아이 아니냐? 예. 그러나 저에게는 임금 폐하 앞에 들고 갈 것이 있습니다. 보름은 품에서 꾸러미를 꺼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나무 상자 안에 문서들이 보였다. 할머니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낯빛이 달라졌다. 이것은 연우 씨 아버지가 직접 적으신 기록입니다. 자객 사건 당일의 기록입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 하나를 집어들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내용을 읽었다.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것이 진짜라면 조판서 대감이. 예. 조판서 대감이 자객을 보내 임금 폐하를 해치려 했고 그것을 막은 김무관을 오히려 역적으로 몰아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을 도적으로 몰아 포도청에 가두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참 문서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공주 마마를 20년 곁에서 모셨다. 마마가 그 젊은이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미 궁에서 쫓겨난 몸이다. 궁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임금 폐하를 만날 수도 없다. 보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궁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들어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어떻게? 보름은 낮게 말했다. 할머니가 궁에서 쫓겨나셨어도 아직 아는 사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궁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할머니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탁 담당 내인이 있다. 나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보름은 숨을 들이켰다. 그분이 저를 궁 안으로 들여보내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보름을 오래 바라보다가 물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할 셈이냐? 보름은 대답했다. 임금 폐하를 만납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잠시 후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긴 침묵 끝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보기를 만나게 해주마. 그 다음은 내 몫이다. 보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보름의 작은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렵지 않으냐? 보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보름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성공하거라. 이것이 반전의 열쇠였다. 그러나 보름은 그것을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다. 가장 조용한 자리에 앉아 가장 작은 일을 하던 이 할머니가 모든 것을 뒤집을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행차날 전날 밤이었다. 복이 내인이 세탁물 꾸러미 안에 보름을 숨겨 궁 안으로 들여보냈다. 등이 굽고 말이 없는 늙은 내인이었다. 아무도 그 꾸러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보기가 기침을 했고 보름은 그 신호에 숨을 참았다. 궁 안으로 들어온 순간 보름은 눈이 부셨다. 저작거리에서 보이는 멀리 있는 궁은 그냥 크고 높은 담장이었다. 그런데 안에서 보이는 궁은 달랐다. 정각들이 즐비했고 마당은 드넓었으며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보름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보기의 뒤를 따랐다. 보기는 보름을 한 정각 뒤편 창고로 데려갔다. 낡은 창고였다. 안에는 헌 비단과 낡은 기물들이 쌓여 있었다. 오늘 밤 여기서 지내거라. 내일 아침 행차 준비가 시작되면 임금 폐하께서 출발 전에 잠시 편전에 앉으신다. 그 시간에 내가 너를 편전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다. 편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보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보기가 창고 문을 닫으려다 멈추고 보름을 돌아보았다. 늙은 내인의 눈에서 보름이 들은 것이 있었다. 이 아이가 성공하면 공주마마도 살고 나도 이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죄책감? 보기에게 죄책감이 있다. 보름은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 보기가 창고 문을 닫고 나갔다. 보름은 어둠 속 창고에 홀로 앉았다. 꾸러미를 품에 꼭 안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느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이가 지금 임금의 궁 안에 있었다. 보름은 눈을 감고 연습했다. 임금 앞에 나서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임금이 들어줄 것인지, 연우의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지, 공주의 혼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지.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보기가 창고 문을 열었다. 가자.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편전 쪽으로 움직였다. 보기는 아무렇지 않은 척 빨래 꾸러미를 들고 걸었고 보름은 그 뒤에 바짝 붙어 고개를 숙이고 따랐다. 편전 앞에 이르렀을 때 보기가 멈추었다. 저 안에 들어가거든 임금 폐하께 큰 절을 올리고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거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마라. 울면 감정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냉정하게 사실만 말하거라. 보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가 뒤로 물러섰다. 이제 내 차례다. 보름은 편전 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신하들이 행차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보름은 눈을 감았다. 한 번만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편전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다. 의관을 정제한 신하 넷, 그리고 가장 안쪽 어좌 위에 앉은 사람. 임금이었다. 50대 초반의 얼굴이었다. 수염이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깊었다. 그 눈이 문을 열고 들어온 작은 아이를 향해 느릿하게 내려왔다. 신하들이 벌떡 일어서며 고함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어서 저 아이를 끌어내라. 보름은 꼼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머리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소인에게 딱 한 가지만 아랠 기회를 주시옵소서. 신하들이 보름에게 달려들었다. 그중 한 신하의 손이 보름의 소매를 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잠깐.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편전 안의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멈췄다. 보름은 고개를 들었다. 임금이 보름을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싸늘하지도 않았고 화가 나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보름은 본능적으로 그 눈을 향해 집중했다. 들렸다. 보름은 그 소리를 듣고 멈췄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들렸다. 공포도 아니었고 위험도 아니었다. 임금의 눈 가장 깊숙한 곳에서 들린 것은 죄책감이었다. 오래되고 깊고 묵직한 죄책감. 그것은 마치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하고 가슴속에 쌓아온 것처럼 무거웠다. 보름은 그 죄책감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임금이 물었다. 어디서 들어왔느냐? 보름이 대답했다. 저작거리에서 왔사옵니다. 폐하를 직접 뵙고 아랠 것이 있어 이리 무례를 저질렀사옵니다. 신하들이 다시 술렁였다. 그러나 임금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무엇을 아뢰려 하느냐? 보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임금의 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4년 전에 폐하를 대신하여 칼을 맞은 분의 아들이 지금 억울하게 포도청에 갇혀 있사옵니다. 편전이 조용해졌다. 임금의 눈에서 그 죄책감이 더 짙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보름은 그것을 보면서 이 임금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우 아버지의 일을, 적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름은 계속했다. 그리고 그 억울한 누명 뒤에 누가 있는지도 소인은 알고 있사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다. 다음 순간 편전의 문이 다시 열리며 새로운 사람이 들어섰다. 조판서였다. 그는 보름을 보는 순간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조판서는 60대 초반이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우람했으며 관복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조정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 특유의 서슬이 그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가 편전 안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신하들이 저도 모르게 한 발짝씩 물러났다. 조판서는 임금에게 예를 갖추고 나서 천천히 보름을 향해 시선을 내렸다. 작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폐하,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들어온 것이옵니까? 궁중 경비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쓰겠습니까? 당장 끌어내야 하옵니다. 임금은 조판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묘했다. 완전한 신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의심도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눈빛이었다. 잠깐 두어라. 이 아이가 할 말이 있다 하는구나. 조판서의 입술이 살짝 굳었다. 아이의 할 말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작거리 거지 아이가 어정까지 들어온 것 자체가 불경이거늘. 폐하, 잠깐이면 됩니다.
보름이 말했다. 조판서도 신하들도 아닌 임금만을 향해 분명하고 또렷하게. 편전이 조용해졌다. 임금이 보름에게 말했다. 말해보거라. 보름은 꾸러미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열어 문서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임금 앞으로 나아갔다. 신하 하나가 막으려 했으나 임금이 그냥 두라는 눈짓을 보냈다. 보름이 문서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4년 전 임금 폐하를 지키던 김무관이라는 분이 계셨사옵니다. 그분이 자객으로부터 폐하를 구하던 날 밤 직접 기록해 두신 것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문서를 향했다. 보름은 임금이 문서를 집어들기를 기다렸다. 임금의 손이 문서를 향해 뻗었다. 그때 조판서가 말했다. 폐하, 그 문서는 역적의 자식이 꾸며낸 것일 수 있사옵니다. 이미 역적으로 처형된 자가 쓴 것을 어찌 증거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임금의 손이 잠시 멈췄다. 보름은 조판서를 보았다. 그 눈에서 들린 것은 공포였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감춘 냉정함. 보름은 임금에게 말했다. 폐하, 소인에게 한 가지 여쭙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4년 전 폐하께서는 김무관이 역적이라는 것을 믿으셨습니까? 편전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신하들이 숨을 참았다. 감히 임금에게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이 이 아이가 아직 목숨의 무게를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금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보름은 알았다. 임금은 믿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확신하지 못했는데도 막지 않았다. 그것이 임금의 죄책감이었다. 조판서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폐하, 이런 하찮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왕의 채통에 맞지 않사옵니다. 당장 이 아이를 궁 밖으로 내치시고 어전을 어지럽힌 죄를. 보름이 조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감께서 그날 밤 자객을 보내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판서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단 한순간이었다. 그러나 보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임금도 그것을 보았다. 보름은 임금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조판서가 빠르게 표정을 수습했다. 황당한 주장이옵니다. 폐하, 이 아이를 그냥 두시면 조정기강이 증인이 있습니다. 보름이 다시 말했다. 그날 밤 지붕 위에서 모든 것을 본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조판서의 눈이 보름을 향해 꽂혔다. 그 눈빛에 더 이상 냉정함이 없었다. 사리에 가까운 것이 순간 지나갔다. 임금이 말했다. 그 증인이 어디 있느냐? 보름은 잠깐 멈췄다. 그것이 문제였다. 보름은 주막의 노인을 직접 데려오지 못했다. 그 노인이 스스로 나와줄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지금 증인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데려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보름은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폐하께서 조사를 명하시면 증인이 스스로 나올 것이옵니다. 그분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사라진다면 반드시 나올 것이옵니다. 임금은 오래 보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판서를 보았다. 조판서는 침착했다. 그러나 그 침착함이 아까보다 억지스러웠다. 임금이 말했다. 판서는 오늘 행차 준비를 계속하라. 이 아이의 말은 내가 더 들어보겠다. 조판서의 눈에서 불꽃 같은 것이 지나갔다. 그러나 임금의 명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다. 그러나 보름은 알았다. 조판서가 물러서면서 신하 하나와 눈빛을 교환했다는 것을, 그것이 어떤 신호라는 것을. 조판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조판서가 편전을 나간 직후부터 일이 빠르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임금이 보름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편전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포졸들이 보기 내인을 잡아 끌고 온 것이었다. 보기는 두 팔을 붙잡힌 채로 끌려와 편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보기의 얼굴이 창백했다. 조판서가 편전 문 앞에서 임금에게 고했다. 폐하, 이 아이를 궁 안으로 들여보낸 자가 잡혔사옵니다. 궁중 경비를 무력화시키고 외부인을 무단으로 들여보낸 죄로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임금이 보기를 바라보았다. 보기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리고 조판서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폐하, 소신이 알아본 바로는 이 아이는 현재 포도청에 구금된 도적 연우라는 자와 함께 다닌 것이 확인되었사옵니다. 역적의 아들과 연루된 자가 꾸며낸 이야기에 폐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옳지 아니하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흔들렸다. 보름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임금은 흔들리고 있었다. 판단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판서의 말을 듣고 있었다. 역적의 아들과 연루된 아이. 그 말이 임금에게 의심을 심고 있었다. 보름은 말했다. 폐하, 소인이 연우 씨와 알게 된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조판서가 끼어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이 아이의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역적의 아들이 꾸민 이야기를 퍼뜨리러 온 것이 분명하옵니다. 폐하, 지금 당장 이 아이를 끌어내시고 조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임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행차가 있다. 이 일은 행차가 끝난 후에 다시 논하자. 그것은 결정이 아니었다. 미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미룸은 보름에게는 패배와 같았다. 신하들이 달려들어 보름을 끌어냈다. 보름은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끌려가면서 보름은 임금의 눈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들린 것은 미안하다는 소리였다. 임금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결정하지 못했다. 보름은 궁 밖으로 내쳐졌다. 문석 꾸러미는 다행히 품에 남아 있었다. 신하들이 뺏으려 했지만 임금이 그것은 두라고 했다. 그러나 보기는 잡혔다. 보름은 궁문 앞에 서서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늘이 흐렸다. 행차 준비를 하는 군졸들의 발소리가 궁 안에서 울려나왔다. 먼 곳에서 북소리가 들렸다. 보름은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청계천이었다. 보름은 청계천 물가에 앉았다. 물이 차가웠다. 그리고 보름은 생각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지나갔다. 연우를 만난 날, 할머니를 만난 날, 보기를 만난 날, 문석 꾸러미를 받은 날, 그리고 오늘 임금 앞에 무릎을 꿇은 것. 모든 것이 실패했다. 연우는 포도청에 있다. 보기는 잡혔다. 임금은 결정하지 못했다. 조판서는 여전히 건재하다. 내일이면 공주의 혼인이 공식 발표될 것이다. 보름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왔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소리 없이 그냥 눈에서 물이 흘렀다. 청계천 물 위로 뚝뚝 떨어졌다. 보름은 울었다. 오래 울었다. 처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그저 눈에서 물이 흘렀다. 청계천 물소리에 섞여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한참 지나자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그것이 온몸으로 번졌다. 보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끌어안은 채 울었다. 이렇게 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저작거리에서 배가 고파 울어본 적이 없었다. 맞아서 운 적도, 비를 맞아 울어본 적도 없었다. 보름은 태어날 때부터 울 줄 모르는 아이처럼 살았다.
저작거리에서는 울면 더 약해 보이기 때문에 울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울 필요도 없이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멈추지 않았다. 왜인지 알 수 없었다. 배고파서도 아니었고 맞아서도 아니었다. 그냥 손이 닿을 것 같았던 것이 손끝 바로 앞에서 흩어졌을 때 이런 감정이 오는 것인가 싶었다. 보름은 그 감정의 이름을 몰랐다. 그냥 아팠다. 가슴 한가운데가. 연우 씨가 포도청에 있다. 복이 할머니가 잡혔다. 임금은 결정하지 못했다. 보름은 그 세 가지를 머릿속에서 꺼내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가? 자신에게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생각했다. 7살짜리 거지아이가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틀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청계천 물이 흘러갔다. 보름 앞에 조약돌들이 물에 씻기고 있었다. 보름은 그 조약돌들을 바라보았다. 저 돌들은 물이 흘러도 움직이지 않는다.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왜 저 돌들은 저렇게 단단한 것일까? 자신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 보름은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훔쳐도 계속 나왔다.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임금의 눈에서 들린 것. 보름은 그것을 다시 꺼내어 생각했다. 임금의 눈에서 들린 죄책감. 그것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조용한 이 자리에서 다시 그것을 떠올리니 보름은 그 죄책감의 방향이 보였다. 임금은 연우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막지 않았다. 왜? 조판서 때문이었다. 임금도 조판서가 두렵다. 그것이 임금의 죄책감이었다. 알면서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렇다면 임금이 조판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판서가 임금에게 어떤 약점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보름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울음이 멈췄다. 눈물이 뺨에서 마르기도 전에 보름의 눈이 다시 또렷해졌다. 임금의 약점. 조판서가 임금에게 무언가를 쥐고 있다면 조판서가 왜 이토록 담대하게 임금의 코앞에서 권세를 부리는지가 설명된다. 그리고 임금이 왜 알면서도 결정하지 못하는지가 설명된다. 보름은 일어섰다. 무릎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지금 당장 누구의 눈을 들여다봐야 할지 알고 있었다. 복인애인. 보기의 눈에서 죄책감을 들었었다. 그때 무슨 죄책감인지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보기는 궁 안에서 수십 년을 있었던 사람이었다. 조판서와 임금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다. 보기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보기는 지금 잡혀 있다. 보름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보기가 잡혀 있는 곳은 어디일까? 궁 안에 죄인을 가두는 곳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보름은 뛰기 시작했다. 청계천에서 종로 쪽으로, 주막 방향으로. 그 노인을 찾아야 했다. 주막의 노인. 지붕 위에서 모든 것을 본 그 노인. 그 노인이 아직 저작거리 어딘가에 있다면, 그리고 그 노인이 마음을 바꾼다면. 보름이 주막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주막 안을 살폈다. 노인들은 없었다. 보름은 주막 앞에 서서 기다렸다.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 노인 한 명이 주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첫 번째 노인이었다. 혼자였다. 보름은 노인의 앞으로 걸어 나갔다. 노인은 보름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 아이가 또 라는 눈빛이었다. 보름은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소인이 임금 폐하를 만났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임금 폐하께 4년 전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판서 대감이 막았습니다. 임금 폐하는 결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노인은 말없이 보름을 바라보았다. 보름은 계속했다. 할아버지가 그날 지붕 위에서 보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임금 폐하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달싹였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보름은 노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들렸다. 말하고 싶다. 그러나 죽는다. 보름이 말했다. 할아버지, 무서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소인도 오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름은 물었다. 할아버지, 그날 밤 그분이 죽으실 때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면 평생 잠을 자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한참 만에 노인이 말했다. 내일 임금 폐하의 행차가 있지 않느냐? 보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일 격쟁을 하겠다. 보름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뛰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노인의 격쟁은 어디까지나 연우 아버지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는 조판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부족할 수도 있었다. 조판서가 다른 무언가로 임금을 압박한다면 다시 막힐 수 있었다. 보름은 그날 밤 다시 생각했다. 조판서가 임금에게 쥐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새벽이 다 되어서야 보름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보기의 죄책감.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닐 수 있었다. 보기가 궁 안에서 수십 년 동안 본 것들이 있을 것이었다. 조판서와 임금 사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한 데서 오는 죄책감. 보름은 결심했다. 내일 격쟁이 시작되기 전에 보기에게 단 한마디만 전달해야 했다. 세 글자. 보름이 생각한 그 세 글자를 보기에게 전달할 방법이 하나 있었다. 할머니에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공주를 20년 모셨던 그 할머니가 아직 도성 안에 있었다. 그 할머니가 보기에게 전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새벽이 더 깊어졌다. 보름은 결국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연우가 청계천 다리 아래에 앉아 경국대전을 읽고 있었다. 보름이 옆에 앉으니 연우가 고개를 들었다. 꿈속의 연우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보름아, 사람이 가진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보름이 모르겠다고 했다. 연우가 말했다. 무너지고 나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야. 보름은 꿈속에서 그 말을 들으며 왜인지 눈물이 났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임금의 행차날 아침이 밝았다. 보름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청계천 빨래터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보름이 흔들어 깨우자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보름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보기 할머니에게 세 글자만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기는 지금 갇혀 있다. 궁 안에 아직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라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오늘 행차가 출발하기 전에. 할머니가 보름을 바라보았다. 무슨 세 글자냐? 보름이 말했다.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해보마. 보름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뛰었다. 행차 경로를 알고 있었다. 임금의 행차는 종로 큰 길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남대문 쪽에서 돌아온다. 격쟁은 행차가 출발하고 나서 큰 길에서 하게 되어 있었다. 노인이 그 자리에서 격쟁을 할 것이다. 보름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었다. 보름은 격쟁이 시작되는 순간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해야 했다.
오전 나절 행차가 시작되었다. 북소리가 울리고 군졸들이 앞길을 텄다. 임금의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이 양쪽 길가에 가득했다. 보름은 군중 속에 숨어 행차를 지켜보았다. 가마가 큰 길에 접어들 무렵 군중 뒤편에서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댕그랑 댕그랑. 격쟁이였다. 군졸들이 즉시 움직였다. 행차가 멈췄다. 꽹과리 소리가 울리는 쪽에서 노인 한 명이 군중을 헤치고 나왔다. 목소리가 들렸다. 소인, 4년 전 억울하게 처형당하신 김무관 나리의 누명을 벗겨주시옵기를. 군중이 술렁였다. 군졸들이 노인을 제지하려 했지만 격쟁은 임금이 직접 들을 권리가 백성에게 있었다. 가마의 문이 열렸다. 바로 그 순간 보름은 군중을 빠져나와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조판서는 행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행차 도중에 격쟁이 발생하면 조판서는 어디로 움직일까? 보름은 생각했다. 궁으로 돌아갈 것이다. 보기를 서둘러 처리하려 할 것이다. 보기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름은 뛰었다. 국문 쪽으로. 국문 앞에 도착했을 때 조판서의 가마가 이미 국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 보름은 국문 앞에 서서 가마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손이 떨렸다. 그때 국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국문 안쪽 벽에 기대어 있던 보기 내인이 보름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보름은 눈을 크게 떴다. 보기가 왜 밖에 있는 것인가? 보기는 보름 앞에 멈추어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할머니가 전해주셨다. 세 글자. 보름이 전달한 그 세 글자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말할 시간이었다. 보름이 전달한 세 글자는 이것이었다. 말할 때다. 보기는 그 세 글자를 받는 순간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나중에 보름에게 그렇게 말했다. 말할 때다. 그것이 허락처럼 느껴졌다고. 자신이 스스로 내릴 수 없었던 결정을 누군가 대신 내려준 것처럼. 보기가 말했다. 나는 15년 전 일을 알고 있다. 조판서가 처음으로 임금 폐하를 협박한 날을. 조판서는 임금 폐하의 젊은 시절 실수를 목격했다. 그 실수를 기록한 문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임금 폐하가 조판서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보름은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보기가 계속했다. 조판서의 서재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을 임금 폐하께서 먼저 가져오게 하신다면 조판서는 더 이상 임금 폐하를 압박할 수단이 없다. 그러면 임금 폐하는 결정하실 수 있다. 보름은 물었다. 어떻게 그것을 임금 폐하께 알릴 수 있습니까? 보기는 말했다. 내가 직접 간다. 보름은 눈을 크게 떴다. 보기가 말했다. 나는 지금 어차피 잡힌 몸이다. 잃을 것이 없다. 임금 폐하의 행차가 돌아오시기 전에 나는 형조의 자진 출두하여 증언할 것이다. 임금 폐하를 협박하는 자의 존재를,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를. 보기의 눈에서 보름이 들은 것은 단 하나였다. 두렵지 않다. 이미 충분히 오래 두려워했다. 보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참으려 했다. 보기가 먼저 닦아주었다. 가거라. 행차가 돌아오기 전에 노인 어르신이 격쟁에서 하신 말씀이 임금 폐하께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형조에서 한 증언도 행차가 끝나기 전에 상달되어야 한다. 보름은 고개를 끄덕이고 뛰었다. 행차는 아직 큰 길에 있었다. 노인의 격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보름은 군중을 헤치며
행차 방향으로 뛰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조용한 한 줄이었다. 말할 때다. 12글자도 아니었다. 6글자도 아니었다. 3글자. 그 3글자가 보기의 입을 열었고 보기의 입이 임금의 결정을 열었다. 가장 큰 반전은 가장 작은 말 안에 있었다. 해가 저물기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임금의 행차가 돌아왔을 때 이미 형조에서는 보기 내인의 증언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격쟁에서 나온 증언과 연우의 아버지가 직접 쓴 문서가 함께 제출되었다. 조판서는 그날 오후 의금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 소식이 저작거리에 퍼지는 속도는 놀라웠다. 수십 년간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조판서가 하루 만에 잡혔다는 것을 사람들이 술렁였다. 포목점 주인이 이웃과 수군거렸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연우는 이튿날 아침 포도청에서 풀려났다. 보름은 청계천 다리 아래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달려갔다. 포도청 문 앞에서 연우가 막 나오는 것과 마주쳤다. 연우는 이틀 동안 갇혀 있었다. 머리가 헝클어졌고 얼굴이 수척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연우는 보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추었다. 보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연우가 무릎을 꿇고 보름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고맙다. 2글자였다. 그러나 보름은 그 2글자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다. 연우의 눈에서 들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 내가 해냈다. 보름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연우가 물었다. 보기 할머니가 무사하냐? 풀려나셨습니다. 임금 폐하께서 직접 명하셨습니다. 연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임금이 직접 명하여 4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게 했다. 조판서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났다. 임금은 공식적으로 연우의 아버지를 복권시키고 무관의 지위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억울하게 처형된 것에 대한 왕의 사과가 담긴 교서가 내려졌다. 연우는 그 교서를 받는 날 아버지 무덤 앞에서 오래 울었다. 보름은 거기에 없었다. 연우가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로부터 닷새 후 공주의 혼인 이야기가 다시 화제에 올랐다. 조판서가 잡혀간 이후 그의 아들과의 혼인안은 자동으로 취소되었다. 임금은 다른 혼인 상대를 물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연우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돌았다. 복권된 무관의 아들. 이제 더 이상 역적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임금을 구한 공신의 아들. 보름은 그 소문을 저작거리에서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어떤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뭔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보름이 평소처럼 저작거리를 걸어가는데 궁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입니까? 보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궁에서 공주 마마가 나오셨다더군요. 공주 마마가 도성 안으로 직접 나오신다는 게 어디 있는 일입니까? 보름은 걸음을 멈췄다. 공주가 궁 밖으로 나왔다. 보름은 사람들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종로 큰 길에서 멈추었다. 공주가 거기 있었다. 비단 치마를 두르고 차분하게 서 있었다. 수행 궁녀 하나와 호위 군졸 몇이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공주의 눈은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는 눈이었다. 그 눈이 보름을 향해 왔다. 보름은 그 시선을 받고 심장이 덜컥하는 것을 느꼈다.
공주가 걸어왔다. 수행원들이 따랐다. 구경꾼들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공주는 보름 앞에 멈추었다. 공주의 눈에서 보름이 들은 것이 있었다. 이 아이가 그 아이구나. 이 작은 아이가 그 모든 것을 했구나. 그리고 공주는 보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구경꾼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공주가 무릎을 꿇다니. 그것도 저작거리의 꼬마 거지 앞에서. 보름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려 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주가 말했다. 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오늘은 그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다. 공주의 눈이 보름을 마주 보았다. 공주의 눈에서 들린 것은 아까 가마 안에서 들렸던 것과 달랐다. 죽고 싶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들린 것은 살고 싶다는 소리였다. 보름은 그것을 듣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참았다. 거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공주가 일어서며 말했다. 너의 이름이 보름이라 들었다. 예. 보름처럼 환한 이름이구나. 공주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군중 사이로 사라지는 공주의 뒷모습을 보름은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보름은 청계천 빨래터 근처 빈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물소리만 들렸다. 연우가 지나가다 보름을 발견하고 와서 옆에 앉았다. 둘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우가 먼저 물었다. 어떻게 할 거냐? 보름이 되물었다. 무엇을요? 앞으로. 내 앞으로. 보름은 청계천물을 바라보았다. 모르겠습니다. 연우가 말했다. 할머니가 너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하셨다. 공주 마마를 모셨던 그 할머니. 보름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따뜻하면서도 왠지 슬픈. 저작거리에서 혼자 살던 것이 이제 달라지는 것인가. 좋은 일인데도 왜 가슴 한쪽이 저린지 알 수 없었다. 연우가 다시 말했다. 보름아. 예. 아버지 무덤에 다녀왔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다.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다고. 그리고 그것이 7살짜리 아이 덕분이었다고. 보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우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연우가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무덤 앞에 있던 국화가 흔들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보름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청계천 위로 봄바람이 지나갔다. 물이 반짝였다. 보름은 그 바람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무서웠는데도 했다. 그것뿐이었다. 하늘에 달이 떠올랐다. 둥근 달이었다. 보름달이었다. 보름은 그 달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떠올렸다. 처음 연우와 만났던 날, 저작거리에서 공주의 가마를 보았던 날을. 그날 공주의 눈에서 들린 것은 죽고 싶다였다. 그런데 오늘 공주의 눈에서 들린 것은 살고 싶다였다. 그 하나가 바뀌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보름은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의 전부라는 것을 알았다. 임금을 바꾸거나 조판서를 잡거나 누명을 벗긴 것이 아니었다. 그냥 한 사람의 눈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지워낸 것이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보름은 달을 향해 작게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저작거리로 돌아가야 했다. 오늘 밤도 국어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할머니가 데려다 키우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직은 낯설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했다. 연우가 물었다. 어디 가냐? 보름이 말했다. 밥 구하러요. 연우가 웃었다. 밥은 내가 사줄게. 보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거지 소년이었던 연우와 거지 아이였던 보름이 청계천 옆 작은 국밥집을 향해.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조선 사람들은 무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늘의 달을 손으로 잡는 것과 같다고. 그러나 보름이라는 아이는, 달 이름을 가진 아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기 전에 시작했다. 배고픔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배고픔이 전부라 여기며 산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배고픔은 이미 두 번째 문제가 된다. 보름은 공주의 눈 안에서 자신의 고독을 보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공주가 죽고 싶어 한 이유, 연우가 멀리서 바라만 본 이유, 임금이 결정하지 못한 이유, 모두가 두려움과 고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아이였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을 읽을 줄 아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고. 그리고 그 능력은 비단 신분이나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름은 이제 어디 있을까? 저작거리 어딘가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남들이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진심을 듣고 가끔은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서, 그리고 가끔 밤에 달을 보면서 그날 공주의 눈에서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말이 들리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것이면 충분했다. 글쓴이 노트.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오래 생각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장군, 임금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선비,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뱃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정말 용기일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무릎이 덜덜 떨려도 그래도 한 발짝을 떼는 것이 진짜 용기일까? 보름은 무섭지 않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주 많이 무서워합니다. 연우가 잡혀가는 날 보름은 겁이 났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는 날도 겁이 났습니다. 청계천가에 앉아서 혼자 우는 밤에는 두렵다기보다 그냥 아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가슴 한가운데가 아픈 그 감각. 그런데 보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안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대단한 결의나 영웅심이 아니라 그냥 이걸 안 하면 평생 더 무서울 것 같다는 본능 하나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안 하면 더 무서워서 하는 것.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지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하는 말 한마디. 두렵지만 안 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할 것 같아서 하는 선택 하나. 보름이 임금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오래 머물렀던 장면은 보기 내인의 장면입니다. 보기는 수십 년 동안 궁 안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수십 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아이에게서 온 세 글자가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말할 때다. 허락이었습니다. 스스로 내리지 못했던 결정에 대한 허락. 누군가가 그것을 한마디로 건네주었을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보았는데 나설 용기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이야기해 주길 바랐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주는 것이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세 글자의 짧은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임금은 악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임금은 알면서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조판서가 쥔 약점 때문이었고 그 약점은 임금의 오랜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임금은 오랫동안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임금의 죄책감도 결국 치유됩니다. 연우의 아버지가 복권되고 임금이 직접 사과의 교서를 내리는 것으로 그것은 단순한 법적 처분이 아니라 임금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때로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러나 사실은 인정할 때 비로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동안은 그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가슴속에 오래 담아둔 것이 있다면 말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공주가 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을 쓸 때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공주가 거지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과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진실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은 자신의 삶을 살려는 의지와 남의 삶을 지키려는 마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은 그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무서웠는데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담한 목음은 늘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목음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 드림 마이너스